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5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선천시 푸티엔구 화창 베이지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에 질려 내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9.11 테러 당시 공황에 빠진 뉴욕 시민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인 이곳에 있는 사이거 빌딩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요동치자 빌딩 측은 모든 사람들을 긴급 소개시켰습니다. 사이거 빌딩은 선전의 번화가인 선난중로와 화창베일루 사이에 있습니다. 선전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79층 건물입니다. 총 높이는 355.9m로 총 건축 면적이 17만 평방미터입니다. 2000년에 준공된 선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사이거 빌딩의 요동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진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불가사의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비트코인 채굴의 본산지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크게 폭등했을 때 사이거 광장 일대 부동산도 크게 올랐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팔던 점포들이 비트코인 채굴소로 변했습니다. 사이거 빌딩 자체는 아직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건물 유리창도 그대로고 비틀림도 없습니다. 빌딩이 위치한 사이거 광장은 한국으로 치면 자사고 비슷한 실험학교도 있는 선전의 유명 학군이라 부동산 가격도 비싼 곳입니다. 그러면 5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발생한 초고층 빌딩의 요동으로 발생한 현지 상황을 다른 화면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자 빌딩 입주자나 근무자뿐만 아니라 이 일대 시민들이 모두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이거 빌딩에서 되도록 먼 곳으로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대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슬리퍼까지 벗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5월 18일은 선전 시민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사이거 빌딩뿐 아니라 주변 상가에서도 쌓아놓은 물건들이 휘청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연단을 차려놓고 레닌, 스탈린 초청 앞에서 국제가를 부르는 이들은 러시아 공산당입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푸틴은 러시아 연합당 소속이고 공산당은 야당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과 매우 밀접합니다. 중공이 미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공산당을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 지원을 받고 그들을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RFA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야당 애국당은 5월 3일 공개 서신을 통해 러시아 공산당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당수 겐나디 주가노프와 당 고위층이 중공의 자금을 받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노프는 실제로 2021년 3월 중공의 CGTN에 출연해 중공의 우한 폐렴 방역을 칭송했습니다. 러시아 애국당은 사법부에도 서한을 보내 러시아 공산당과 중공과의 관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중공의 자금을 받고 활동하는 만큼 외국의 대리인, 로비 단체로 분류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공개 서신에 따르면 러시아 공산당 고위층은 빈번하게 중공 여행을 가고 공개 강연, 출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법으로 중공의 돈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뇌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의 자금 지원으로 러시아 내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애국당은 설명했습니다. 애국당은 공개 서신에서 러시아 공산당 제1부주석이 러시아 TV에 출연해 티벳 신장 위구르 면허 같은 이슈와 관련해 중공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제1부주석은 중공이 티벳 신장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칭송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 타임즈도 러시아 공산당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중공의 대리인이 됐으며 고위층 상당수가 재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자산 계급만을 대변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경무에 시달리는 서민층에는 관심조차 없는 중국 공산당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의 느닷없는 러시아 적대시 정책으로 중국과 가까워진 러시아가
미국이 중공에 당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중공의 이 같은 행위에 앞으로 푸틴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러시아 내에서 규모로는 두 번째 큽니다. 두 번째 규모긴 하지만 의석수는 미약합니다. 450석의 국가 두마에서 차지하는 의석은 42석, 3,928석의 지역의회 의석 가운데서는 449석입니다. 주지사도 85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합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러시아 공산당은 1991년 쿠데타 불발 이후 옐친에 의해 불법화돼 1993년에 조직을 추스르고 가까스로 창당됐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2015년 기준으로 당원이 16만 명입니다. 급격히 노후화될 젊은 층에는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일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AP와 알자지라가 입주해 있는 빌딩도 폭격했습니다. 이 빌딩에 하마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P는 빌딩에 하마스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해당 빌딩에 15년 동안 입주했었지만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맞은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P 회장 게리 프루이슨 성명을 통해 입주한 건물에서 하마스가 활동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위험한 줄 알았다면 자사 기자를 그곳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전직 AP 기자는 2014년의 경우 하마스가 AP 사무실 바로 뒤에서 공작을 벌였고 로켓도 발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유나이티드 이스라엘도 그 전말을 보도했습니다.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AP는 이스라엘군이 그들 지사와 다른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가자의 빌딩을 폭격한 게 충격과 공포였다면서 짐짓 분노한 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리 쿨 사이트 운영자 데이빗 랭의 평가도 게재했습니다. AP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마스가 빌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폭격 직전 건물 주에게도 확인했고 2014년 있었던 AP 전기자 매티 프리드만의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 프리드만은 가자 지구에 있던 AP 직원들은 로켓이 사무실 뒤편에서 발사돼 기자들과 다른 민간인이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AP가 이를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로켓을 발사한다는 사실을 AP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AP 카메라맨은 가자의 샤이파 병원 밖에서 대기하면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선별적으로 촬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도착하면 이를 촬영했지만 하마스 전사가 부상당해 병원에 도착하면 카메라의 전원을 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만 희생되고 있다는 하마스의 선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이트바트 5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의 보건부는 다른 건강 계획에 사용돼야 할 20억 달러를 벌써 5만 명의 불법 이민 청년과 아동을 돕기 위해 전용했습니다. 이 돈을 불법 이민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20억 달러라는 금액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지원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기 2개 회계연대 금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중남미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바이든은 정반대입니다. 5월 10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처 없는 아동들을 수용하는 2021 회계연대 예산이 86억 달러였습니다. 바이든이 돕겠다고 한 5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은 저임금에 종사하면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중남미의 부모들을 부양합니다. 바이든이 이들에게 돈을 퍼주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6은 한국의 명운도 갈랐지만 이는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5.16으로 조국 군대와 산업화가 시작돼 번영의 길로 향했지만 중공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55년 전 5월 16일 중공중앙정치국은 베이징에서 모택동이 기초한 문화대혁명 강령성 문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건의 명칭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지입니다. 흔히 5.16 통지라고 부르는 이 문건은 류소기가 낭독했습니다. 중공을 광기로 몰아넣은 서막이 바로 5.16 통지입니다. 문건을 낭독했던 류소기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문혁 10년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1966년 5월 16일부터 1976년 10월 4인방이 분쇄되는 기간까지입니다. 시진핑은 이미 문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보실라이가 문혁으로의 복벽을 시도해 여러 당파가 그를 제거하고 시진핑은 괜찮겠다 싶어 권좌에 올려놨는데 결과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올해 자오즈양을 억누르고 4인방의 핵심 장칭을 복권시켰습니다. 이제 모택동을 본받아 홍색 강산을 이루겠다는 시진핑의 문화대혁명 2.0이 중공의 문명사를 어디로 이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